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강사 양효주 인사드립니다. 자,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죠? 여러분과 이렇게 반갑게 만나는 자리인데, 네, 목이 너무 쉬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선은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내가 치르게 될 시험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어떤 것들을 묻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해설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어떤 유형들이 또 어떠한 이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실렸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의어와 관련된 문제를 묻는 것이었는데요.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반의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그리고 방향반의어. 상보반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항을 인정하지 않는 삶과 죽음 혹은 남자, 여자와 같은 것들이었죠. 정보반의어 같은 경우에는요. 길다, 짧다 같은 중간항 혹은 뜨겁다, 차갑다 같은 중간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도반의어였습니다. 방향반의어는요. 말 그대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반의어들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2번, 3번, 4번은 모두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상, 누군가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수상은 받는 거겠죠.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파는 행위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물건 등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공격과 방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은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무언가의 공격적 행위가 나간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신다면요. 방어는 그것을 막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모두 다 방향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항이 없는, 그래서 상보반의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향반의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 정답 1번이죠. 자, 2번.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뚜렷한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회자는 그 안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좀 알았다면은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 뒤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자, 논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논할 가치가 있을까요? 혹은 이 주제가 적합할까요? 를 물어보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죠. 그리고 2번.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한다. 어떻게 토론이 이끌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 맞겠죠. 네. 자, 3번.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을 제시요. 자, 사회자는요, 객관적 위치, 그리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한다. 개진이라는 것 자체도요, 이 주장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2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역할로서 사회적의 역할은 2번이 맞겠습니다. 자, 3번 보십시다.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숲이 1960년대에는요, 대략 25% 이상 목초지 조성을 위해서 벌채가 되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요, 전체 농토의 3분의 2가 축산단지로 점유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7년에는요, 1497만 3,900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자, 이렇게 수많은 영역들이 땅이, 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나타내줬죠? 자, 이렇게
파괴되어 가면서 얻어진 소고기는요, 그나마도 질이 좋지 않아서 햄버거의 재료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이런 숲, 그런데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곳에 쓰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이었죠. 자, 이러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활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1960년대, 70년대, 87년 이후가 나왔기 때문에 통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방식 한번 보면요. 1번.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올바른 설명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4개의 단어가 모두 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단,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인 단어가 있죠. 네, 바로 정답 4번, 인사말입니다. 자, 쓸 때도 인사말이고요. 발음할 때도 인사말입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단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번 보시면은요, 노, 렌, 말로 발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노, 렛, 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순댓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 대, 국으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순, 대, 국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교와 길이 만났습니다. 하교, 길로 발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교, 길. 모두 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표시인 사이시옷을 예쁘게 넣어줬는데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로 적고요. 인산말로 발음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어법에 맞는 것은 4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동일한 조건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예외를 가지고 있는 그 어휘들을 꼭 주목해서 우리가 암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시가 실려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의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 관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혹시 나는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감상 관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너무나도 생소하다. 이게 뭐지? 라고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자, 잊지 마시고요. 양효조 선생님의 강의 커리큘럼 중에서 무료 강의. 자, 예방 백신 문학 개념 특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 개념 특강에서요, 가장 마지막 굉장히 짧게 찍어놨어요. 30분 전후로 문학 개념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원을 학습을 해보시면요, 문학작품 감상 관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반영론적 관점은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문학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판적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바라본다면 이 작품이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사회, 그 사회의 문제점을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는가를 주된 관점으로서 작품을 분석하려 하겠죠. 자, 그러면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1번의 포인트는요,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자, 운율감을 언급하고 있죠. 전통적 민요의 율격. 그리고 정형적 형식을 언급했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 그리고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시상전개 방식도 언급했네요.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복의 그림을 보는 듯 감각을 자아내는 건 감각 언급했고요.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은 모두 다 시 내부에서 시의 소재, 시 속에 쓰인 표현 기법,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묻는, 그 안에서만 분석을 하는 내재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요,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자,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은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시 속에 담아내지 않고 유유자적한 산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즉, 그 시를 쓴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나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시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법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삶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에 대해서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 곳에서 찾아온 이 반가운 벗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 가장 빛나는 시절에 우리는 수험 공부로 또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 책이 결코 반가운 벗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그럼 독서는 무엇이냐?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독서는요,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필자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담아내고자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떠한 시대에 살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회에 발딛고 있었는지를 읽어야 하고요. 그걸 읽어가면서 그러한 나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 정보를 통해서 글을 쓴 사람, 필자를 읽고 필자가 살아간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점 등을 읽어보고 지금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 등을 다시 읽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요, 1번,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7번,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요, 그 중에 띄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중 띄는 거 맞습니다. 저 중에 띄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 같은 경우에는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 붙여주셔야 하고요.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자, 옛은 관형사로 써왔고요. 책은 명사입니다. 그러면 옛 띄고 책. 관형사와 명사, 즉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워주는 게 맞겠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단위명사로서의 번이 왔을 때 그때는 한 번을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기회가 되는 때에 라는 의미라면은 그때는 한 번, 한 단어로서 쓴다라는 거죠. 자,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이때의 한 단어인 한 번은요, 부사.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서 부사로서 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자, 굴 속 같은 경우에도 명사 만나서 하나의 명사를 또 이루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중 붙여야 되고요. 한 번 붙여야 되고요. 굴 속 붙여야 되기 때문에 2번 관형사와 명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2번은 띄어쓰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분석형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 함정을 파놓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을 일입니다. 가을 일 같은 경우는요. 가을과 일이 만났을 때 먼저 첨가현상으로서 니은이 들어가죠. 자, 니은 들어갔고요. 앞에 있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융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첨가현상 하나, 그리고 융화현상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음운변동이 아니라 자,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요. 니은, 턴마당. 턴마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비음화가 일어나죠. 자, 인접하는 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지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조음 위치라고 되어 있죠. 조음 방법. 자, 비음화가 되었건 유음화가 되었건 둘 다 모두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뿐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입학생.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세보도록 하십시다. 자, 표기했을 때의 입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읍, 히읗, 아, 기역, 시옷, 에, 이응. 자, 총 이렇게 셌을 때,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따로 음운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발음을 했을 때, 이, 팍, 생이 됐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성에 있는 이응은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쌍시옷 있죠? 쌍시옷은 쌍자음. 쌍자음은 시옷과 시옷으로 분리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봐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일곱, 8개에서 7개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죠. 줄어들었죠. 8개에서 7개로. 자, 그럼 정답 3번 나왔고요. 흙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흙먼지는 받침에 리을 기억이 왔어요. 그러면 겹자음이 왔죠. 겹자음이 왔을 때도 둘 다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줄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리을 기억이 왔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기억이 남죠? 자, 이때의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흙먼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요. 자음군 단순화와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번 보시면은 음절 끝에 자, 우리 외우는 거 기억나시죠? 그놈 다리만 보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자,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런데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없죠.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받침이 호자음이 오거나 쌍자음이 올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걸 고쳐놨죠. 접수되었을 때에는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는 굳이 이렇게 바꿔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고쳐야 하는 부분은 자,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선한다.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건지 자, 앞에 부사어가 와줘야 해요. 우선하다 라고 하는 것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성분이 부사어고요. 자, 땡땡땡에 라고 하는 조사가 붙거나 혹은 비교부사격 조사인 땡땡땡 보다가 꼭 앞에 와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옳게 고치면은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먼저 접수된 것이 나중 것에 혹은 그 이외의 것보다 라는 식으로 부사어를 꼭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1번은요. 고쳤는데 잘못 수정한 것
오히려 이렇게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안내서 및 과업 지시어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자, 우리말의 특징은 중복되는 단어를 싫어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부 나왔죠. 앞에 있는 교부 빼면 되겠네요.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자, 깔끔하죠? 3번 보겠습니다. 해안선에서 200m 이내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논의를 진행하는 주체가 해안선에서 200m 이내의 수역을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 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된이라고 하는 형태의 피동 형태가 아니라 제외한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4번이요.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자,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람하게 한다. 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열람하게 한다, 열람하게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람하게 한다로 고치는 게 맞죠. 네, 4번도 올바르게 고친 것.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이설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산 12곡에서 실려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 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 이 시는 다른 시들에 비해서 연쇄법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이기 때문에 연쇄법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문 수양에 정진한다라고 하는 뜻, 그 주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오늘만 해도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하러 들어오기 전에 학생이 선생님 연쇄법 맞았어요 라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배워도 자, 뒷구절 그대로 따라와서 연쇄법 쓰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던 길, 가던 길 앞에 있네. 자, 뒷구절 또 따라왔고요.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끝 구절을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서 내려가면서 연쇄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보이고요. 이때 고인은 돌아가신 분, 옛 사람 아닙니다. 학문적 성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학문적 성현도 날 못 봤죠. 당연하죠. 이황, 저 멀리 그 유학에서의 학문적 성형을 따진다면은 공자 정도가 될 텐데, 공자와 이황은 그래요. 대략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고인도 당연히 나를 못 봤죠. 그리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요. 하지만 그분을 못 배웠어도요, 그분이 펼쳐놓으신 학문의 길이 있잖아요. 그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학문 수양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 그 고인이 펼쳐놓으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나보겠습니다. 술은 어이하여 좋으니 누룩 섞을 타시러라. 술이 좋은 이유는요, 누룩을 탔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국은 어이하여 좋으니 연매탈 타시로다. 자, 국은 왜 좋으냐? 간을 잘 맞춰놔서 좋다. 이 음식이 뜻을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자, 술은 왜 좋으냐? 누룩을 타서. 음식은 국은 왜 좋으냐? 간을 잘 맞춰서. 질문하고 답하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표현 기법은요, 문답법. 그리고요, 짝짓고 있잖아요. 초장, 중장이 짝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구법, 이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번 보세요. 우리같이 소리나는 림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흉중에 마음속에 바람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여라. 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시어 보이시죠? 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표현 기법을 물어봤다면 직유법이 반복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같이라고 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반복 나오면 당연히요, 운율 형성.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요.
자, 권식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때 문신인데요. 이 조정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시예요. 한번 볼까요? 하하허허 한들 내 웃음이 정웃음가? 하하허허 웃는다고 하더라도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이겠소? 어처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되게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님네 웃지들 말구려 악이 찌어지리라. 어휴, 조금 무섭죠. 번님들 그렇게 웃지 마시오. 그러다가 악이 입이 찢어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조정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웃음, 자, 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정의 상황에 대해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가에서는요, 연세법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 즉 학문을 열심히 수양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문답법, 대조법 있었나요? 문답법은 있었습니다. 대조법 없었고요. 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도 아니죠. 음식의 그런 뜻을 알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것 정도죠. 그 다음에 가치를 반복적으로, 그렇죠, 운율감 형성 맞고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 어조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맞는 설명. 자, 그러면은요, 문답법 부분적으로는 맞았지만 뒷부분이 모두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1번.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다이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뜻 전체를 통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쓰이고 있는 범주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나 놀이, 직분이나 신분, 마음이나 의식 속, 그리고 움직이던 물체래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간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있다. 경기나 놀이, 장기가 나왔죠. 거기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살아있다. 맞죠? 자, 그리고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벼슬을 살다, 벼슬이라고 하는 이 직책, 직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옷의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되는데 옷에 풀기가 살아있대요. 마음이나 의식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 나왔죠. 3번이 옳지 못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만약에 예문을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가슴 속에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자,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 시계가 나왔네요. 시계가 살아있다. 시계가 제 기능을 한다. 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된 이 범주에 맞춰서 답을 찾아내는 것 요령 파악하셨죠? 정답은 3번. 자, 12번.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화법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조금 길었죠. 자, 요거는요, 제가 선지를 여러분과 함께 근거를 찾아가면서 해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지 근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4번 선지를 좀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같이 보고 계시죠? 4번 선지.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한다. 자, 보시면은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 홍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라고 했을 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해서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한대요. 그런데 진행자가 물어본 거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자, 그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자, 4번.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 맞죠? 네, 여기. 이 부분에 진행자의 언급이 4번 선지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요.
홍 교수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14년에는 9%, 2017년에는 12.3%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것은 선지, 네. 2번 보시면은요,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2번 선지에 대한 근거, 이 부분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차량 성능의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홍 교수는 받아주었고요. 자, 쭉 내려가시면은요. 그렇다고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만한 보완책이 있느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지 3번에서 알 수가 있었죠? 여기는 3번의 근거. 자, 그러면은요. 4번, 2번, 3번의 근거가 모두 다 있었고요. 그러면 1번의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1번 보시면은요.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있겠죠? 자, 하단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하단 부분.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간단한 견해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에서는요, 네. 상대방의 의견, 즉 홍 교수의 의견이 적합하지 않아 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실전에서 풀어볼 때는 당연히 바쁘게 답을 찾기가 바쁘시겠지만 연습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선지, 근거가 어딘지를 찾아가면서 풀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1번. 1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마도 답이 한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합니다. 인간의 위치는 자연계 안에 있다. 그리고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보를 믿었대요. 이것이 모순된다라는 거죠. 인간과 자연계를 하나로 보면서 어떻게 진보를 믿는가? 자, 해겔은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지 라고 구별했는데 반면에 다윈은요,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화와 진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면은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관점들이 되겠죠? 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4번이었습니다.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소설에 관련된 문제는요. 자, 이런 고전소설의 문제 특징은 현대소설과는 달리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해설 자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을 스토리만 파악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스토리만 파악하기보다는 구절구절에 대한 해설이 현대어로 말끔하게 되는가를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답부터 알려드리면은요.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은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아마도 분명히 2번에 대해서 조금 2번 아닌가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 잠깐 볼게요. 유소사가 신부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그랬더니 사씨가 신부예요. 사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첩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참호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겸손하게 말하려고 미리 말한 것뿐이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씨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네,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어미께서 저를 보내실 때 남편을 공경하여야 되고요. 또 남편을 어기지 말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유소사가 또 말합니다.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씨 그런 말이 아니오라. 자, 오륜에 의하면요. 아비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고 아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간절하게 말씀을 올리는 자식이 있고요. 나라에는 신하가 그리고 형제끼리는 서로 친구끼리는 서로 책하는데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아니으리까?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라도 잘못된 건 말을 해야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편청하면 너무 부인의 말만 들으면 한쪽만 들으면 해로움이 있었고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하리이까. 즉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이 아내의 말만 들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해롭고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서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한 이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를 칭찬한 것이지 효성이 지극한 모습을 칭찬한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입니다.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이요.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그 분단된 가족의 아픔을 다루는 소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쾅당쾅당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죠. 자, 분명히 철공소도 없을 텐데 심드렁하게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뭘까?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쾅당쾅당이라고 하는 이 무언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는요. 이 남과 북으로 해체된 상황 내에서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소설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맞는 설명인데 4번 한번 보세요. 소리의 영우는 단선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갈등이 있었나요? 네, 갈등은 없었거든요. 갈등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한 갈등을 해소한다라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됩니다. 자,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제 근거를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영화 1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여기서 1 포스티노를 여러 번 봤다라고 나오죠. 이유는 문학이 따리를 들고 있어서. 자, 보세요. 칠한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요. 이것이 바로 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와도 같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1번 선지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와 본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문학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영화 속의 내용들이 문학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청중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오히려 틀리다라고 하는 걸 조금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윗단락에 있네요.
수백 마디의 말보다 1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대요. 이 영화를 통해서 시의 본질을 더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요. 3번에 대한 선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4번. 여기에서 이 시 속의 은유를 이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고양이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장면.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게 은유의 출발,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것이 은유의 확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빛을 녹음하는 것이 바로 절정. 그럼 이 영화의 장면 속에 바로 이 은유가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 영화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은유가 바로 이 영화 속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말하는 문학의 미적 자질과 이 1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 속의 본질을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4번도 올바른 설명. 그럼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17번. 다음 가로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악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내리는 일필휘지인데다가 가히 삐리리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의 뜻을 이미 언급을 해줬죠.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자, 정답은요. 3번. 3번. 천의무봉. 하늘의 옷은 혹은 천사의 옷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천사의 옷에는 꼬맨 자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위적인 자국이 없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1번은 뭐냐면요. 화조, 월석. 꽃이 피는 아침, 달이 뜨는 저녁,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때를 말하는 거죠. 좋은 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편삼절. 정말 열심히 학업하는 태도죠. 책이 3번이 이 책의 이 가죽끈이 끊어질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요. 막무가내. 고집불통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8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기존에 비해서 한자나 한자성어의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편이에요. 2문제밖에 없었고요. 그중에서의 한자 문제도 요 문제밖에 없었는데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유명세라고 하는 거는요. 유명해졌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공경, 네,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유명세 했을 때 이때 세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 자, 그래서요. 자, 세자를 올바르게 고치게 된다면요. 세금을 의미하는 세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올바른 한자.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번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사실적 사고에 대한 문제, 즉 내용을 그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추론하는 추론식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실적 사고 문제보다는 추론식 유형의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글을 읽어나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선지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한국 농업의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지 1번. 고도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였다. 자, 요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 뒷방살이 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 자체가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천대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1번 선지에 대한 설명. 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글 쭉 내려가 볼까요? 보시면은요. 네. 농본주의의 기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의 시대를 재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이런 경제 시스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선지의 근거가 되겠죠. 2번. 그 다음은요. 3번을 보시면은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서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중간에 보시면은요.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후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의 위기를 낳고 키워왔는지 모른다. 그럼 여기에서는 유목민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자, 오히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2번의 선지의 근거로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 역사에 동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키고 갖고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민적 태도가 이러한 사태를 낳았으니 이제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를 중시할 때가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바로 3번의 근거가 되겠죠. 3번의 근거. 자, 그러면요. 4번 볼게요.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자, 농업의 잠재적 가치 중요해지고 있다.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번 보시면은 선지 아예 볼까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위해 언급이 아예 없었죠. 네. 후반부가 지금 틀렸네요. 정답이 4번. 지금 보시면은 선지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각각의 내용을 지문 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론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추론식 문제에 적응하는 방법은요. 방금처럼 이 문장이 아마 이 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거야 라고 근거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요 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길기는 했지만 글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효가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은요. 2차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거나 혹은요.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자, 그러면 이 글의 글쓴이는요. 벌써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지금 효가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한다. 혹은 충과 효를 동일시한다. 이런 오해들 갖지 말아야 한다. 효는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충과 효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내려가 보면은요.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역접 접속사 나오면 바로 뒷부분 중요하죠.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왜냐? 자, 여기 있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적인, 그래서 순응하는 이런 태도가 무조건 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지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는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 즉, 충과 효는 다르다. 효는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은요,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지 않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과 부합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은 정답 3번.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었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효가 아니다. 그리고 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우리 해설을 모두 다 해보았는데요. 자, 우리 지방직에서도 국가직 때 느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단순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법에 관한 내용도 보기에 이 예시 단어들을 분석해서 푸는 분석적 문제 유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개념이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끊임없이 독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라고 할지라도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서 선지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는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더 길고 더 어려운 작품, 더 길고 더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알맞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0문제 해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달려나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